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들어갈 수업이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먼저 지금 이론을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들어가는 게 문제풀이 수업으로 들어가는데 혹 이 문제풀이 수업은 4주간 진행이 되면서 말 그대로 실제 문제 나오는 것 위주로 들어가는 거지 이 문제에서 이론을 찬찬히 설명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걸 보시면서 뭐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느냐 그 다음에 이론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지금 여기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께서 이론 공부를 하셨고 이미 이론 공부를 했고 이론 공부 이후에 문제 적용인 거지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빠르다, 이해가 안 된다, 진도를 못 쫓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론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 목적 자체가 문제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 동안 지금 지난번 8주 동안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거고 문제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조만간 지금 보시면은 영양사 시험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부터인가요? 접수 기간 들어가죠. 접수 들어가고 금액이 98,000원 정도 하죠. 그래서 98,000원에 이제 접수 기간 들어가게 되는 건데 가끔 보면은 그 인터넷 정보를 잘못 보셔갖고 2017년도인데 2016년도 거 15년도 거 예전 거 블로그를 잘못 봐서 이미 신청 기간을 넘겨서 올해 시험을 못 본다 이런 학생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오류는 발생되지 않도록 2017년도 인터넷 접수 기간, 방문 접수 기간 이런 거 헷갈리시지 마시고 준비하신 만큼 제대로 이제 접수도 하셔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교시, 2교시로 진행이 돼요. 우리 시험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1교시에 우리가 들어가는 과목이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영양학이죠. 영양학에 생화학 이렇게 들어가서 영양학 더하기 생화학이 몇 문제예요? 60문제. 그래서 영양학의 생화학 문제가 60문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1교시의 두 번째 시험지로 나오는 것이 영양교육, 그 다음에 생리학, 그 다음 식사요법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식사요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2교시 시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시험 문제 문항수는 60문제가 나와서 9시부터 시험이 진행이 돼요. 8시 반까지 입실이고 8시 반 입실 그 다음에 9시부터 시험이 진행이 돼서 120문제 푸는 동안에 100분이 주어져요. 1시간 40분 동안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교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15분, 20분 정도 쉰 다음에 2교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시험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식품학 조리원리로 들어가게 돼서 식품학 조리원리 파트는 몇 문제예요? 40문제. 40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위생, 그 다음에 법규, 그 다음에 단체급식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가 모두 몇 문제다? 60문제. 그래서 여기는 100분 동안 시험을 보시는 거고 여기는 지금 문항수가 100문제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8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전 중에 다 끝나는 문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럼 60, 60, 40, 60 이랬으니까 총 문제는 220문항으로 가게 되는 거고 곱하기 60% 이상 0.6 이상을 맞으셔야지 60% 이상을 맞으셔야지 합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문항수가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통으로 들어갔었을 때 과락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서 60개를 다 맞았더라도 여기 두 번째 여기에서 영양교육, 생리학, 식사요법에서 60개를 다 맞았더라도 만약에 영양학, 생화학 부분에서 64, 24, 24문항이잖아요. 24문항이 아닌 23개를 맞았다. 그럼 나머지 거 다 만점을 다 100점을 맞았어도 여기에서 한 과목이라도 40%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 불합격.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과락이 들어가 있다. 과락은 40%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자, 여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도 워낙 중요하죠, 배점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초 영양학도 들어가고 고급 영양학도 들어가고 생애주기 영양학도 들어간다라고 해서 영양학, 생화학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영양교육에 영양교육, 상담, 판정 같이 들어가게 돼요. 교육상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생리학,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이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이 식사요법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식사요법 부분에서는 임상영양학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임상영양학, 그 다음 판정, 식사요법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임상영양학과 식사요법은 어떻게 다르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임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소화기 질환 중에서도 왜 역류성 식도염이 왔는데 라고 해서 왜 라는 거,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데 왜 증상, 이걸 묻는 것이 임상영양학이라면은, 식사요법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수술을 할 거야, 약을 줄 거야, 식사를 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수술도 약도 아니고 어떻게 식사요법을 할 건데 이게 식사요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상영양학과 식사요법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대략 여기 60문제 중에서 식사요법 파트가 34, 36 사이 문제는 나오게 돼요. 총 60문제 중에서 34, 36 배점이 큰 거고요. 그 다음 식품학 조리원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식품학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도 식품화학, 그 다음에 식품학, 그 다음에 가공, 저장학, 그 다음에 실험조리,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과목이고, 식품 미생물 과목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게 식품학 및 조리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식품학 조리원리, 두 과목인가 봐, 이런 게 아니에요. 두 과목이 아니라 여기 안에 식품화학도 들어가는구나, 가공 및 저장학도 들어가는구나, 실험조리도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미생물도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문항. 그 다음 위생법규가 있게 되고요. 또 단체급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급식 경영, 식생활 관리, 이러한 파트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단체급식으로 들어가게 돼서 60문항에서 다시 한번 과목 정리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개요에 해당이 되는 것이 총 1교시, 2교시가 있고, 1교시는 100분, 2교시는 85분, 120문제 풀고 100분 풀고, 첫 번째 시험지 문제, 두 번째 시험지 문제. 자, 식사요법은 영양교육 생리학의 식사요법, 이렇게 같은 시험지로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간단하게 이제 개요 파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보는 바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문제집을 본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해오셨죠. 맞죠? 있었으면 다 풀어왔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거를 4주 동안 들어가는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것을 100% 효과를 얻으시려면은 거의 여기서 공부를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그래서 답이 1번이 몇 번이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답 나중에 저도 답 정리 안 해놨어요. 나중에 분명히 항상 제가 매번 말했죠. 매번 수업 끝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지 답안지를 저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저도 답안지를 따로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따위가 다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막 욕해요, 욕하고 이러는데, 분명히 말하지만은 저도 문제 답 정리해 놓은 게 없어요. 답 정리해 놓은 게 없고, 수업 시간에 같이 풀면서 정리를 하는 거지, 이게 1회 답은 몇 번이고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오늘은 이제 수업을 이대로 진행하겠지만은 내일 들어가는 수업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에서는 대략 2회, 3회 분량 정도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요법이 총 8회예요. 8회로 문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매 주마다 2회 분량씩 풀 거예요. 그러니까 2회 분량씩 푸는 거기 때문에 2회 분량씩 미리 다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나 이해 안 돼. 그러면은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의 이론도 찾아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답하고 수업 시간에 푸는 답하고 틀리네?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답 따라가자고 오는 거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답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론 수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이론은 당연히 설명을 하죠. 하지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론 수업할 때 강조했던 게 있었죠. 매 과목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책 페이지 넘겨서 무엇을 외우라 그랬어요? 차례, 목차. 차례, 목차를 외워라 라고 했잖아요. 차례, 목차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여기 문제집에서는 차례, 목차 아무 의미 없어. 모의고사 1회, 2회, 3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에서 그 차례를 외우시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 나오는 것이 식사요법의 개요다 라고 했었고,
두 번째로 들어갔던 것이 소화기계 질환에서 위, 장 관련된 소화기계 질환 이야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들어가서 같은 소화기계 질환으로 해서 간, 담낭, 췌장 질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로 들어갔던 것이 비만, 그 다음에 체중 조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식증이라든지 폭식증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 당뇨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 심혈관계 질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신장질환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덟 번째 빈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순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타로 들어가게 되면서 있었던 문제들 중에서 암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화상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호흡기계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분비계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질환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파트가 식사법 파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34문제에서 36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여기에서 뭐 3문제, 4문제, 뭐 3문제, 3문제, 뭐 4문제, 3문제, 뭐 3문제, 3문제. 그 다음에 여기 알레르기도 있구나. 알레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가기도 되는데,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 나머지 파트에서 한번 5문제 정도 해서 그러고 보시면은 10문제, 20문제, 뭐 26문제, 그래서 뭐 31문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더 넘어가기도 하고 일부 플러스 이제 뭐 이런 데서 더 일식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챕터마다 4-5문제 정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4문제에서 36문제 정도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각각 챕터마다는 조금씩 그 문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제가 구성한 문제는 이거 순서를 웬만하면 그냥 이 순서대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 나올 때는 뒤죽박죽으로 섞여버리겠죠. 섞여버리기 때문인데,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요 파트 문제구나, 이거는 소화기계 문제구나, 이거는 비만 체중 조절 문제구나, 이건 당뇨 문제네, 심혈관계 질환 문제네, 그 다음에 신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를 공부를 하시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개요에서 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영양 관리 과정, Nutritional Care Process. 그래서 NCP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 있었던 단계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영양을 투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원식을 분류하는 방법. 그래서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그 다음에 병인식, 있었잖아요. 그 검사식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병원식 분류했던 게 있었고, 영양 보충 방법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관급식이냐, 정맥 영양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식품 교환표 문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요 파트에서도 3문제, 4문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양관리과정, 병원식, 영양보충 방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퍼펙트하게 머릿속에 정리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 내용 있었어, 나 기억나,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뭔 소리니 저거, 처음 듣는 말이야, 이러면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은 다시 이론 공부를 빨리 하세요. 이거 다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3일이잖아요, 우리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10월, 11월, 12월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충분히. 지금부터 공부하셔도.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도야. 집중도기 때문에 2달, 3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부터라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올해 끝낸다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작년에 난이도 낮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시스템이 바뀌면서, 시스템이 낮으면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 올해가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시험 다들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질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구강에서부터. 그 다음에 식도로 넘어와서 삼켜지지 않는 거, 연화곤란 얘기도 있었고, 위에 있는 위산이 역류돼서 올라왔었던 역류성 식도염 얘기도 있었고, 위로 내려오게 되면은 위염, 급성위염, 만성위염, 또 위궤양 이야기 있었죠. 그 다음에 위를 잘라냈다, 덤핑증후군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장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첫 번째 소장 있었잖아. 소장 3군데가 뭐였어요? 십이지장, 공장, 회장. 십이지장 궤양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소화흡수 되지 않았던 만성 소화흡수 불량증이 있었죠.
지방변증도 있었고, 실내약병도 있었고, 글루텐 과민성 장질환도 있었고, 그 밖에 뭐 장염, 설사 이런 것들도 있었죠. 또 대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변비 얘기도 있었고, 개실염 이야기도 있었고,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아, 맞아, 장질환이 이런 게 있었어. 그 다음에 간으로 오게 되면은, 간에서는 A, B, C, D, E. 그래서 일단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염 이후에 지방간. 지방간, 간이 딱딱해지면서 간경변. 간경변으로 인한 합병증 2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위식도 및 정맥류, 간성, 혼수.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담낭으로 오게 되면 담낭의 대표적인 질환 2가지가 있었죠. 담낭의 염증, 담석. 그 다음에 췌장으로 오게 되면은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 문제 있었던 거. 그 다음 비만에서는 여러 가지 왜 비만이 왔는지 원인 묻는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단순성이냐 증후성이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소아비만이냐 성인비만이냐 나누었던 거. 그래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치료법이 있었잖아요. 식사요법으로 할래? 아니면 운동요법으로 할래? 아니면은 또 하나가 뭐였어요? 행동인지요법. 그죠? 행동인지요법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 비만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또 합병증 문제가 잘 나왔었잖아요.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합병증들. 여러 가지 당뇨 문제, 심혈관계 질환 문제 쭉 있었던 비만 문제. 체중 조절, 식이 이상증, 무조건 거부하는 거식증.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폭식증, 에라 모르겠다, 마구먹기 장애. 그래서 거식증, 폭식증, 마구먹기 장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당뇨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사 기전, 당뇨 환자들의 당대사, 지방대사, 단백질대사 기전. 그 다음에 당뇨에서 발생됐던 제1형 당뇨, 2형 당뇨 구별하는 거. 또 당뇨도 합병증 굉장히 중요했죠. 급성합병증, 만성합병증. 급성에서도 1형 케톤 아이들, 1형 아이들한테는 케톤성 혼수. 노인들의 경우에는 비케톤성 고혈당성 혼수 있었던 거. 심혈관계 질환 들어가게 되면 심장, 혈관, 혈액 그랬잖아요. 심장에서 발생됐던 것이 펌핑을 못해. 고여있어. 우렬성 심부전.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상이 왔네. 허혈성 심장병. 그 다음에 또 이제 혈관으로 오게 되면 혈압이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 고혈압, 저혈압. 동맥이 딱딱해지면서 압력을 받아. 동맥경화. 혈액 성분 TG, 콜레스테롤 이러한 것들에 이상이 왔어.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 얘기 있었던 거. 이러한 내용들이 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어요. 그 다음 신장질환 오게 되면은 사구체 자체에 염증이 있었던 급성 사구체 신염. 그 다음에 투과성의 문제가 되면서 단백뇨 부종이 오더라. 신증후군. 신장이 온전하지 못하면서 노폐물을 거르지 못했어. 만성 신부전, 급성 신부전. 자, 이래도 안 돼. 투석을 해야 돼. 무슨 투석? 혈액 투석을 할 수도 있고 복막 투석을 할 수도 있고. 이래도 안 돼. 신장 이식. 자, 이거랑 전혀 별거로 신장에 돌이 생긴다. 신결석. 이야기 있었던 거. 그 다음 빈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냐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냐 빈혈 이야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포인트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아, 저거 다 배웠었어. 저거 다 기억나. 저거 뭔지 알겠어. 라고 떠올라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뭐 공부하라고 여러분들? 이론 보셔야 돼요. 이론 없이 문제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이 문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부터 이제 1장 들어가면서 제가 뭐 오늘은 1장만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문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챕터에. 자, 1회 문제를 풀어보면서 보시면은 자, 1번 문제. 먼저 오늘은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아, 이거는 개요 문제네. 이건 소화기 질환 문제네. 이건 비만 체중 조절 문제네. 이건 당뇨 문제네. 이건 심혈관계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지 파악만 하는 것으로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챕터, 내가 그 과목을 이해하는데 어느 수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어느 챕터에 해당이 되는지 분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1번에서 보시면은 자, 영양관리 과정, NCP, Nutritional Care Process 이런 문제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 영양관리 과정이라고 하는구나, 이름. 영양관리 과정 중 자, 영양 처방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환자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단계는 도대체 무슨 문제야? 라고 볼 수 있잖아. 자, 이랬을 때 아까 제가 영양관리 과정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환자가 들어왔었을 때 영양관리 과정이 있었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었어. 그럼 맨 처음에 이 환자가 어느 상태인지 영양 판정을 해야 돼. 두 번째, 이 환자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사람을,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를 진단을 내려야 돼. 그럼 이 환자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중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잘한다. 이 부분은 좀 더 잘하시고 이 부분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가할 수 있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눴어. 그리고 판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사회력, 그 다음에 전에 어떤 병력을 가졌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머리카락, 피부 이런 여러 가지 임상검사 이런 것들을 판정으로 했었잖아요. 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점, problem, 문제점이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etiology, 증상은, 그러니까 그래서 원인이 뭐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지금 증상은 뭘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PES, 진단문이라고 하거든요. Problem, Etiology, Symptom 이라고 해서 바로 영양 진단.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식사요법은, 운동요법은 각각의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할 것인지, 잘하고 있는지. 그럼 여기 문제 봐보세요. 여기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의 영양 처방을 시행해서 환자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고자 한다. 그러면 판정이에요, 진단이에요, 중재예요, 모니터링이에요. 그렇죠, 중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양 중재 세 번째 것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 여러분들 4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영양 관리 과정이라고 하고 영양 관리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 이것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1단계는 판정, 2단계는 진단, 3단계는 중재, 4단계는 모니터링 및 평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이론책을 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4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에 자, 1일 에너지 필요량이 2100kcal인 25세 여성의 아침 식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각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토스트, 달걀 반숙, 햄, 구이, 우유, 바나나를 먹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당질은, 어육류구는, 지방은, 바나나는, 햄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은 두 번째 문제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식품 교환군표를 외우셔야지 푸는 문제겠죠. 그럼 첫 번째 이 사람이 먹었다고 했던 것이, 자, 먼저 식품 교환군표는 당, 단백질, 지방, 열량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먼저 식빵을 몇 종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빵은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에서 식빵은 어디로 들어가? 곡류군. 그럼 곡류군이고 식빵은 한쪽을 몇 g으로 봐요? 35g. 35g을 한쪽으로 봐. 그러면은 식빵 70g이면 두 쪽 먹었잖아. 그러면은 곡류군 몇 교환 단위예요? 2교환 단위. 식빵은 먼저 곡류군 2교환 단위야. 그 다음 밑에 볼게요. 버터 5g 있잖아. 버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방군. 지방군으로 들어가게 되고, 버터는 지방군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방군 몇 교환 단위? 5g 1교환 단위. 그 다음에 달걀 반숙에서 55g이었잖아요. 달걀은 이제 어육류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어육류군은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 그랬잖아. 그럼 달걀은 어디로 들어가? 그렇죠. 중지방 어육류군이고, 달걀 한 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몇 교환 단위? 1교환 단위. 그죠? 그 다음에 햄 40g 그랬잖아. 자, 햄은 중지방이야, 고지방이야? 햄, 런천 미트 소세지. 런천 미트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는 고지방. 얘네들은 더 가공을 했다라고 했잖아. 지방을 더 넣어서. 근데 햄은 그 다리만, 한 부위를 그대로 훈연한 거야. 그러면 햄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중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육류는 40g이 1교환 단위고, 생선은 50g 1교환 단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지방 어육류 40g이니까 몇 교환 단위? 1교환 단위.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우유에서는 저지방 우유란 맛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유는 일반 우유군으로 해서 1교환 단위 200ml 한 컵이니까. 그 다음 바나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과일군이잖아. 바나나 50g 중간짜리 2분의 1개야. 중 2분의 1개. 그러면은 바나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과일군 1교환 단위야. 50g이니까 1교환 단위. 그럼 이제 지금부터 봐봐요. 원래 곡류군은 23 곱하기 3이었잖아. 23, 3이야. 근데 2교환 단위가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3의 2배니까 46. 단백질은 2가 아니라 2교환 단위니까 4가 되는 거고,
자, 버터는 지방군 1교환 단위니까 5g. 그 다음에 달걀, 중지방 어육류, 그러니까 어육류군은 단백질이 모두 다 88이었고 중지방 어육류니까 지방이 2, 5, 8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지방 어육류니까 지방 5, 5.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에는 당 10, 단백질 6, 지방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일군 같은 경우에는 당 12. 자, 열량도 계산해 볼까요? 이거는 1교환 단위가 100인데 2교환 단위니까 200. 여기는 45. 여기는 중지방 어육류 75, 75. 그 다음에 16, 7, 125. 과일군은 곱하기 4, 48인데 대략 목축량 50으로 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봐. 다 계산해보게 되면은 46, 10, 12. 그렇게 되면은 공유는 68, 그러니까 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68g. 그 다음에 나머지 4886 계산하게 되면은 단백질은 26g. 그 다음에 지방은 555 계산하게 되면은 22g. 이런 식으로. 22g. 그 다음에 칼로리는 다 더하게 되면은 570kcal.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제발 이걸 갖고 저한테 왜 이렇게 계산했냐 이렇게 묻지 말고 공부를 해, 공부를. 이론 공부를. 이론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혹시 지금 여기 들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오늘,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거 이론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이론책을 갖고 오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론 페이지에서 10쪽 펴보세요. 10쪽. 이론 10쪽. 이론 교재 같이 갖고 다니시고요. 이론 교재 10쪽. 앞쪽에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식품교환군을 이용한 식단 작성에 다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당 23, 단백질 2, 열량 100. 그래서 아까 여기 옆에 보시면 식빵 35g 한쪽이 1교환 단위니까 70g 두 쪽이 되니까 곱하기 2를 했구나. 곱하기 2를 해서 23 곱하기 2, 46. 2 곱하기 2, 4가 됐구나. 100 곱하기 2 해서 200이 됐구나.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적용을. 됐나요? 그래서 이 식품교환군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얘는 꼭 외우셔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문제를 봐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은 당질은 식빵, 우유, 봐봐. 당질은 식빵, 우유, 바나나를 통해서 총 68g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 다음에 어육류군의 합은 어육류군. 자, 중지방 어육류군 1, 또 햄에서 중지방 어육류군 1. 중지방 어육류군 1.5 교환 단위가 아니라 몇 교환 단위? 이거 2교환 단위. 이렇게 들어가야지. 얘가 틀렸네. 얘가 틀렸고, 지방은 총 22g이다. 맞죠? 5557. 그래서 22g이다. 맞고요. 바나나는 과일군으로 중간짜리 2분의 1개가 1교환 단위다. 맞죠? 그 다음에 햄은 중지방 어육류군에 속한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번에 2번이었고요. 3번. 맑은 유동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병인식 종류 중에서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이 있었죠. 일반 병인식의 종류가 무른 정도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나눠요? 유동식, 연식, 경식, 상식. 자, 그 유동식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다? 맑은 유동식. 가장 첫 번째 단계. 맑은 유동식. 그래서, 자, 1번부터 틀렸죠. 여러분 일단 문제부터 잘 읽어야 돼. 옳은 것은 찾으라 그랬죠. 옳은 것은. 그러면은 1번이 왜 틀렸어요? 주로 뭘로만 구성되어 있어? 맑은 유동식은? 물. 그죠? 수분 공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어요. 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환자는 소화 기능이 약해. 그래서 맑은 유동식 먹을 때도 항상 환자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량, 자주. 그래도 몇 회였어요? 5에서 6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썼었죠. 그 다음, 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 식도 구강 수술, 방사선 치료 후 뇌혈관 사고로. 자,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화기관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삼키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뭘 줘요? 광금식이나 연식을 줄 수가 있겠죠. 굳이 맑은 유동식이 아니라. 그 다음, 모든 영양소가 충분하도록 배합된다?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채로 걸은 맑은 이렇게. 그래서 상온에서 맑은 액체 음료로 구성이 되고 자극할 수 있는 탄산 주스는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5번이 답인 게 아니라 1, 2, 3, 4는 왜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다음 보시면 4번에
환자용 경장 영양액 성분에 관한 내용으로 그 설명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경장 영양액. 자, 간성 혼수. 경장 영양액이면은 경관급식용 이런 뜻이야. 입으로 장. 이거 기억나지 여러분들? 영양 투여하는 방법 중에 크게 우리가 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경장. 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 정맥이었죠. 그래서 경장 중에서 내 소화기, 12지장 공장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경장법 중에서 평소처럼 입으로 먹는다. 이걸 무슨 급식이라 했어요? 경부. 근데 부득이하게 입 안에 염증, 식도의 염증, 위의 염증으로 인해서 위쪽으로 삼키지를 못해. 그런 경우에 12지장 공장 회장이 기능을 한다면은 내려보내죠. 무엇을 이용해서? 관을 이용해서. 이거를 우리가 경관급식법이라고 해서 튜브 피딩, 그래서 TF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튜브 피딩법. 정맥 영양법 중에서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짧게 하고 싶을 때 정맥에다 꽂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말초 정맥 영양법이라고 했었고, 아니야, 오랫동안 소장, 대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10일 이상 가야 돼. 응급해. 2000칼로리 이상으로 해서 고열량에 해당이 되는 것을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 쪽에 바로 관으로 삽입해서 꽂아야 돼. 이걸 몰랐어요. 그렇죠. 중심정맥 영양법.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장이 있었고 경관이 있었지. 경장 중에서도 입으로 먹었던 경구, 관을 삽입했었던 경관, 그 다음에 말초정맥 영양, 심장으로 바로 꽂는 중심정맥. 이거 굉장히 무서웠죠. 이거 합병증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관으로 세균이 들어간다. 그렇죠. 폐혈증.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 그럼 보세요. 간성 혼수 환자에게는 영양 내 방향족 아미노산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간성 혼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간성 혼수, 간질환 환자가 혼수를 일으켰던 주 원인 물질이 뭐였어요? 암모니아였잖아. 암모니아였었고, 그래서 간성혼수 환자 초기에는 암모니아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이 N, 질소를 갖고 있는 이 바로 단백질 음식을 초기에는 줬어요? 제한시켰어요? 제한했잖아. 제한하면서 아미노산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로마틱 아미노 엑시드, 방향족 아미노산과 가지 달린 아미노산이 있었잖아요. 방향족 아미노산은 벤젠고리 형태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었고, 가지 달린 아미노산은 측세 아미노산이라고 말했던 거였어. 그럼 방향족 아미노산의 종류가 뭐가 있었을까요?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트레오닌 이런 것들. 가지 달린 아미노산은 뭐가 있었을까? 루신, 이소루신, 발린. 그러면은 간성혼수 환자에게는 방향족 아미노산은 줬을까요? 제한했을까요? 제한. 방향족 아미노산은 제한을 시켰었고, 가지 달린 아미노산은 간성혼수를 크게 유발하지 않았고 간에서 대사되지 않았었어. 따라서 가지 달린 아미노산은 제한이었어요? 공급이었어요? 공급. 그럼 봐봐요. 지금 이걸 알고 있었으면은 여기에서 간성혼수 환자에게는 영양액 내 방향족 아미노산을 높여야 될까 줄여야 될까? 줄여야 되고, 대신 누구를 높여야 될까? 가지 달린 아미노산.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액시드, 측세 아미노산, 가지 달린 아미노산 다 같은 말이야. 측세, 가지 달린, 이렇게 BCAA 다 같은 말. 다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서서히 혈당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 함량을 감소시킬까 증가시킬까? 증가해야 되겠지. 틀렸네.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도 줄이지만 누구도 줄여야 돼? 칼륨도 줄여야지. 틀렸네. 소화 흡수 이상의 만성 흡수 불량 환자에게는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MCT 오일을 공급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답이네. 4번. 자, 여러분 MCT가 뭐였어? 중세 지방산.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먹는 지방들은 대부분이 14의 0, 16의 0, 18의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리가 많았잖아요. 가지 달린 아미노산은 8개짜리, 6개짜리, 10개짜리 이렇게 해서 탄소 고리수가 적은 것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의 절반, 미디움, 중간 체인을 가지고 있는 중성지방이다 라고 해서 얘네들은 특징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육모 부분에서 나머지 것들은 가운데 암주간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갔다가 간으로 들어오는데 에너지가 쓰이고 한참 걸렸잖아. 근데 MCT 오일은 그리고 반드시 담즙의 도움이 필요했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즈의 도움이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긴사슬 지방산들은. 근데 얘네들은 나는 담즙 필요 없어.
나는 췌장 리파제 없어도 바로 소화흡수 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시간 오래 안 걸리고 당이나 단백질처럼 바로 나는 간으로 가서 에너지 대사에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빨리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담낭을 자극하지 않고 췌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MCT-오일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은 생리학 문제랑 적용을 시켜놓은 거야. 자, 호흡기 질환의 경우 지방은 낮추고 탄수화물의 비율은 높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호흡상이라는 거 기억나요? 생리학에서 배웠을 텐데 호흡상. 생리학에서 배웠던 문제 중에 호흡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내가 이 에너지를 대사하기 위해서 흡입했던 O2량분에 내가 뱉어내는 CO2량을 계산했던 것이 호흡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었어. 그래서 탄수화물은 O2가 6개 들어가고 6개 CO2가 나왔잖아.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6분의 6. 그래서 탄수화물은 1. 그 다음에 단백질은 0.8, 지방은 0.7. 이었기 때문에 CO2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것이 누구예요? 지방.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줄수록 CO2를 많이 뱉어내니까 더 부담스럽고 오히려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지방을 줘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거를 생리학 문제하고 같이 적용을 시킨 거예요. 아, 호흡상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탄수화물 1, 그러니까 만약에 생리학 문제로 간단하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호흡상의 순서가 옳게 된 것은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아니면 탄수화물의 호흡상은 몇인가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아, 탄수화물은 1, 단백질은 0.8, 지방은 0.7. 그래서 지방이 가장 적어요, 지질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수화물 비율을 낮춰줘야 돼. 오히려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낮춘다. 이렇게 4번에 4번, 5번 다음 환자 중에서 TPN 자 토탈 페런트럴 누트리션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죠. 아까 제가 여기 쓴 것 중에서 경구, 경관, PPN, CPN 중에서 TPN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혼용되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CPN이었거든. 이게 뭐였냐면은 얘는 말초 정맥 영양이란 또 뜻에서 PPN이었었고 이 C는 센트럴 중심으로 들어가는 정맥 영양이란 뜻이었고 여기서 T는 토탈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CPN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액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TPN이야. 그러니까 CPN이 중심 정맥 영양에 사용하는 방법이 결국은 TPN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은 중심 정맥 영양을 사용해야 되는 환자는 하고 묻는 문제야. 중심정맥 영양을 사용해야 되는 환자는 그럼 12지장 궤양 환자한테 위암 수술했다고 연하곤란했다고 심한 화상 환자, 이상 지질혈증 환자 자, 이 환자들 중에서 소화기에 문제가 되면서 가장 응급하고 가장 심각한 환자는 누굴 것 같아? 누굴 것 같아? 화상 환자.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환자들은 뭐 경관급식 해도 되잖아. 소장 기능하고 있으면은. 굳이 경관급식 해도 되는데 심한 화상 환자는 지금 여러분 기억나지? 화상 환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몸이 익어버린 거야. 인체의 몸이 익어버려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였을까? 그렇죠. 수분을 잃어버렸던 거. 그래서 제일 먼저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한다. 기억나시죠? 먼저 몸을 순환시켜줘야 돼.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60에서 70%가 수분이었잖아. 그 수분을 잃어버리면 사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 심한 화상 환자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6번. 다음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학생의 증상으로 질환을 판정하고 밑줄 친 식사 관련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식사요법 문제 최근 작년, 재작년 계속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그럼 식사요법을 많이 찝었었어요 학생들이.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주고 여기에서 찾아내게끔 하는 문제들이 많았거든. 그럼 봐보세요. 자,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온 후 살이 많이 쪘고 계속 소화불량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자주 속이 쓰리고 헐트번 속이 쓰리고 음식을 삼킬 때마다 아파요. 식도 아픈 거지. 자, 그렇구나. 병원에 가보았니? 예, 발해식도가 생길 수 있으니 식품 선택에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발해식도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자, 영양교사 증상을 완화시키고 질병이 심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식품 선택도 중요하고 식관련 행동도 개선할 필요가 있단다 라고 말을 했대.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은 여러분들 뭐 어떤 질환인 것 같아? 질환 식도 아프고 삼킬 때마다 속 쓰리고 그렇죠.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역류성 식도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발해식도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도가 있고 식도에서 이렇게 위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위로 연결이 될 때 우리가 항문에만 관략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도에도 이걸 꽉 조여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로 들어갔던 음식물이 식도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지 않도록. 근데 위는 위산이 분비가 돼. 그리고 위산 같은 경우에는 pH 1 내지 2의 강산이야.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세포가 좀 더 강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되면서 그래서 위가 가지고 있는 조직세포와 식도가 가지고 있는 조직세포는 구성이 틀리는데 위에서의 위산이 계속해서 식도로 역류가 되다 보니까 이 식도의 역류가 마치 위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식도벽이 마치 위처럼 변해가는 거다라고 해서 이 바렛이라는 사람이 의사 이름이에요. 의사 이름인데 내가 찾았으니까 내 이름이라고 명칭할 거야 라고 해서 바렛식도라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붙인 거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식도가 위벽처럼 변해가는 거. 이거를 바로 바렛식도. 이건 역류성 식도염을 알려주는 결정적 근거야. 그러니까 속이 쓰린다, 삼킬 때 곤란하다라고 했지만은 바렛식도의 증상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말하는 거.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5번부터 볼게요. 고섬유소, 자극적 음식, 탄산음료는 줄까요? 제한할까요? 제한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식후 바로 누워버리게 되면 역류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식후에 30분 정도는 앉아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과식을 피하고 표준 체중, 그러니까 과체중이 되면은 비만이 되면은 더 쪼인다 그랬잖아요. 압력을 많이 받아서. 과식을 피하고 표준 체중 유지하도록 하고 복부도 너무 꽉 조이면 안 돼. 코르셋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식사 때 음식을 잘 씹어 먹어서 위에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맞지? 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여기까지 맞아. 취침 전 간식의 섭취로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취침 전에 식사하면 돼, 안 돼? 안 돼. 최소한 3시간 전에는 끝내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밤에 어떤 음식을 드셨으면 최소한 2시간 뒤에. 2시간. 최소한 2시간 뒤에는 주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술 마신 사람들 같은 경우에 목에 뭐 걸린 듯한 염증 증상이 나타나 잘 안 삼켜져.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거든. 밤 늦게 그러니까 밤에 11시, 12시까지 술을 마셨어.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안주도 잔뜩 먹잖아. 그리고 집에 들어와. 뭐 택시를 타고 들어왔든 전철을 타고 들어왔든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씻고 피곤하니까 바로 자잖아. 이게 그대로 역류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위산 되면서 바로 식도를 상하게 만들어서 목 쪽에서 이물감이 느껴지고 답답해. 이게 전부 다 역류성 식도염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최소한 2시간 뒤에 어떤 음식을 드셨든 간에 물이 아닌 이상. 자,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7번. 이런 식으로 또 물어. 위산 과다성 위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으로 구성된 것은 그랬죠. 자, 위산 과다야. 그러면은 이 문제 뜻은 식품을 고르라는 뜻이 아니야. 어떤 음식을 고르라는 걸까? 무자극성. 그죠? 무자극성 식품을 고르라는 뜻이야. 아, 자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봐봐, 여러분들. 라면 자극적이잖아. 그죠? 오트밀 같은 경우에도 귀리로 만들었고 이거 같은 경우 섬유소가 많아. 자극적이야. 그 다음에 고등어 요리 중에서도 자반이래. 자극적이야. 구이 찜보다 더 자극적이야. 그 다음에 같은 달걀이지만은 달걀찜이라든지 뭐 스크램블드 에그 이 정도는 괜찮아. 반숙도 괜찮아. 근데 후라이는 벌써 조직이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얘도 기름이 들어가고 소화 잘 안 돼. 당근 요리에서도 볶음을 했대. 기름이 들어가서 별로 그닥. 그 다음에 튀김 요리에 탕수육. 맛있는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가장 맛없는 걸 고르세요. 답은 뭐야? 그냥 식빵이 아니라 왜 토스트일까? 포정화 시키게 되면은 한번 식빵은 왜 식빵보다 토스트가 됐었을 때 전분이 더 분해가 되면서 소화작용이 쉬워져요. 그래서 토스트야. 식빵이 아니라 토스트. 그리고 진짜 심한 사람들은 식빵 가장자리 있잖아요. 껍질 그것도 제거하고 주기도 해. 정말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토스트, 버터. 아, 이런 문제는 식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무자극성을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8번.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할 때 장점 및 효과로 옳은 것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처 못 풀었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제가 읽는 동안에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럼 봐봐.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할 때의 장점 및 효과로 옳은 것은 1. 올리고당 분해를 통한 혈당 개선 효과. 2. 담즙산 재생성을 통한 지방 흡수 증가. 3. 장내 pH를 높임으로써 젖산 등의 중화. 4. 장내 미생물 정상화를 통한 유해 미생물 성장 억제. 5.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락토바실러스 지지 등이 대표적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120문제였지. 근데 100분 동안 풀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한 문제당 1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맞지? 그러면은 적어도 한 문제당, 그러니까 풀고 검토해야 될 거 아니야. 풀고 검토하고 마킹하고. 이러려면은 한 문제당 30초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일단은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 얘기를 드릴 테지만은 시험 볼 때 어떻게 OMR 카드를 다시 바꾸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어, 밀려 쓴 것 같아, 하나를 빠뜨려서 막 난리도 아니잖아. 핑계댈 거리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첫 번째부터 절대로 답 달면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시험지에다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시험지 체크를 하는 건데 만약에 8번 문제를 봤는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도 건너뛰면 안 돼. 첫 번째 봤던 문제가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더라도 체크는 해놓고 일단 답은 달아놔. 답은 달아놓고 다음번에 이제 재검토할 때 그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거지. 일단은 모른다고 해서 건너뛰지 말고 맨 처음 문제 읽을 때 답은 달아놔야 돼. 맨 처음에. 오히려 그게 직감으로 맞을 수 있거든. 찾았지? 8번. 답 찍었죠 지금? 찍어. 몇 번일 것 같아? 답은 4번이었어요. 찍어야 돼. 자, 왜 틀렸냐면, 자, 왜 4번이 답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요즘에 정장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이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얘가 바로 균주예요. 얘네가 균주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락토바실러스 지지, 얘네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야. 그렇죠. 프로예요, 프로. 그 다음에 얘네들의 먹이가 되는 거, 먹이. 그래서 프리라는 뜻이 전 단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먹이가 되는 것들이 프리바이오틱스에 해당이 되면서 얘네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라든지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란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 기능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구강, 입에서는 단맛을 줘. 그리고 내려와서 위에서 소장에서 내려왔었을 때 얘네는 올리고당은 당이 3개짜리에서 10개짜리, 3개에서 10개까지 모여있는 거야. 이것들 분해하는 소화효소 우리 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장에 분해하는 아밀라제, 베타아밀라제 이런 거 소화효소 못해, 얘네는. 그 소화를 못 시키니까 소장에서 무용지물이야. 혈당을 올려, 안 올려? 안 올려. 아무 효과가 없어, 얘네들은. 그리고 소장에서 소화 안 되면 얘네는 어디로 내려와? 결국은 변으로 배설되기 위해서 대장으로 올 거 아니야. 대장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대장 내에 살고 있는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어. 유익균에 해당이 되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락토바실러스 지지,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얘네들의 먹이가 되어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올리고당이라는 것들을 분해를 해서 락틱 액시드, 젖산을 만들어. 액시드, 젖산을 만들게 되니까 pH가 점점 떨어지게 돼. pH가 떨어지게 되니까 유해균들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유해균은 죽이고 유익균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럼 봐봐. 1번부터 왜 틀렸냐면 얘네들은 프리바이오틱스가 올리고당 분해를 통해서 혈당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올리고당의 소장에서 혈당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애초에.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담즙산 재생성이 아니라 담즙산을 분해를 해버려갖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흡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 흡수를 방해를 해서 몸 밖으로 배설작용을 해줘요, 얘네는. 몸 밖으로 배설하게 되고 3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은 장내 pH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젖산을 만들었으니까 낮춤으로써 바로 4번의 유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5번에 나와 있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락토바실러스 지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만약에 정장제 있으면 봐봐. 요즘은 애초에 우리가 정장제 자체 균주를 먹어요. 요즘에는 균주 자체를, 프로바이오틱스를. 답은 4번이었고요. 9번. 만성장염으로 설사를 하는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은, 자, 이것도 뭐냐면은 설사 환자, 만성장염, 소화흡수 잘 안 되는 환자에게 무자극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설사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너무 많은 고섬유소, 너무 많은 지방, 우유 제한하잖아. 그것들이 빠진 걸 찾아야 돼.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김치 자극적이지. 그 다음에 해조류, 섬유질 많지. 그 다음에 샐러드, 뭐 날거디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튀김 안 주고. 그 다음에 토마토 주스는 왜 제한할까? 산도가 너무 높아. 자극적이야. 그 다음에 고구마에다가 전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생선찜, 찜요리, 그 다음에 부드러운 스프 줄 수 있다라는 거. 다음 10번. 다음 간 경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간 경변. 자, 간 경변을 알려면은 이거 봐보세요. 간 경변은 간에서 간이 있었을 때 맨 처음에 염증이 왔었고 간 또 문제가 심해지면서 중성지방이 간에 너무 많이 쌓여. 그렇게 되면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그렇게 되면은 간을 통해서 여기 소화기계에서 보통 간으로 들어오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간문맥이었잖아요. 간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영양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 간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얘가 못 받아들여. 그래서 거꾸로 혈액들에 있던 것이 하지정맥류처럼 정맥이 튀어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식도나 위쪽의 혈관들이 불룩불룩불룩 튀어나와 버리는 것을 식도 및 위정맥류. 그 다음에 질소의 배설물이었던 암모니아 해당이 되는 것들이 암모니아는 유독을 띄어. 두 개의 암모니아가 하나의 무독한 요소로 바뀌어야 돼. 이걸 무슨 회로라 그랬어? 요소회로 또는 영어로는 오르니틴회로. 요소회로 오르니틴회로가 있는 곳이 어디다? 간. 간에서 만들어졌다가 간에서 만들어진 요소가 배설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신장. 그죠? 신장에서 배설이 돼야 되는 건데 바로 간으로 들어가질 못하네. 이 암모니아가 들어가지 못하고 온몸을 떠돌다가 뇌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뭐라 그랬어요? 간성 혼수. 이거였어. 그럼 그 생각하면서 간경변증의 주요 원인은 알코올 과음에서 오는, 그러니까 간경변증. 자, 알코올 과음도 많아. 영양결핍, 만성간염, 약물중독, 자가면역결핍, 대사질환 등이 있다. 맞아요. 간경변 환자 배 물이 차, 복수가 있을 때는 자, 배에 물이 차니까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은 줄어들었지. 그래서 신장 입장에서는 안 내놔, 물을. 더 이상 안 내놓고 싶어. 그러니까 물 재흡수에 작용하는 항이뇨 호르몬, ADH였죠.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더 이상 안 내보내는 증가. 맞아. 그래서 부종이 된다라고 했어. 복수 부종. 3번, 간경변증 환자가 간성혼수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 초기 식사요법의 방침은 단백질을 제한한다. 자, 초기에 단백질 제한해요, 안 해요? 제한해야 되죠. 맞아. 그 다음에 간경변증 환자에게 부종, 복수, 혼수, 이미 혼수가 왔어. 자, 이 경우에는 식사요법이 고열량, 맞아. 열량을 충분히 줘야 되니까 고단백, 자, 고비타민, 저나트륨 식사다. 부종복수가 있으니까 저나트륨 식사는 맞는데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 그렇죠. 고단백. 왜 고단백을 하면 안 돼? 혼수. 혼수가 와버렸잖아. 혼수는 암모니아, 단백질 때문에 왔으니까 혼수 초기에는 단백질을 제한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건 4번. 5번. 간경변증 특유의 문매가 방진으로 정맥류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자극하지 않아야 돼. 따라서 저섬유소 무자극식이다. 맞죠? 답은 4번. 자, 11번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11번. 다음은 급성 간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염이에요. 급성 간염의 영향은 다량의 단백질이 요중에 배설되므로 고단백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급성 간염은 A, B, C, D, E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간염 환자의 식사에는 지방 섭취를 위해서 튀긴 음식, 소기름 등을 사용하지 말고 우유, 크림, 버터, 달걀 등 소화되기 쉬운 지방으로 해라. 급성 간염의 영향은 간세포 염증을 자극하지 않도록 섬유소가 적은 무자극식으로 초반에는 주고요. 급성 간염의 영향은 단백질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섭취를 충분히 공급한다. 자, 몇 번이 틀렸을까? 답은 1번. 자, 나머지 거 보시면은 고단백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급성 간염 환자한테 단백뇨 발생해요? 없어, 이런 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 거 볼게요. A하고 급성 간염 중에서 A하고 E는 경부 감염이었었고 B, C, D는 혈청 감염이었죠. 그 다음에 간염 환자 가능하면은 튀긴 거라든지 소기름 소화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동물성 줄이고 나머지 소화 잘 되는 걸로 줘라. 맞는 말.
그 다음에 초반에 무자극식 맞고요. 에너지를 충분히 줘야지 단백질이 바로 간세포 재생에 이용이 돼.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11번에는 1번 이렇게 풀 거예요. 자, 잠깐 쉬고 12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